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파상 공세를 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중심 후방에 있는 이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완전히 버섯 구름이 치솟아 오르고 난리가 났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GPS 유도 폭탄이죠. KGB를 구매를 추진한다. 그래서 협상팀이 방한해서 협의 중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튀르키예는 신형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7월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에서 높은 명중률과 우수한 신뢰성을 보여준 한국산 GPS 유도폭탄 KGB에 깊은 인상을 받은 인도네시아가 한국 방위사업청과 LG 넥스원의 KGB 구매 의사를 타진해 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현지 실사와 기밀 브리핑을 받고 KGB 구매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현재 대량 생산 배치 중인 Y-20 수송기의 뒤를 잇는 차세대 수송기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수송기와 마찬가지로 블렌디드 윙 바디 형태가 검토 중인데 중국은 이 차세대 수송기에 미국의 C5 갤럭시에 버금가는 엄청난 탑재량을 요구하고 있어 과연 목표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형편없는 성능과 신뢰성의 학을 떼다가 조기 퇴역을 결정한 타이거 공격 헬기의 후속 모델로 선정한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의 초도분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아파치 가디언 인수에 따라 호주군 타이거 헬기는 올해부터 퇴역을 시작해 오는 2028년까지 전량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차기 해상 초계기 공동 개발을 추진했지만 독일의 탈퇴 이후 에어버스 A321 기반의 해상 초계기를 개발 중인 프랑스가 이와 별개의 기종으로 다소의 팔콘 2000 알바트로스 해상 초계기 12대를 발주했습니다. 대잠 작전 능력이 없는 순수 해상 초계기로 도입되는 이 기종은 프랑스가 도입 중인 MQ-9 리퍼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역시 다소의 로비 능력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가 미국산 무장 대체를 위해 독자 개발한 자국산 수직 발사 시스템 미들라스에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사이퍼-1D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튀르키예판 마크 41인 미들라스 시스템에는 다양한 사거리의 사이퍼 시리즈와 대함, 대지 무장이 탑재될 예정인데 튀르키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장비들을 단기간 내에 국산화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네, 이게 바로 KGB죠. 밑에 500파운드짜리 멍텅구리 폭탄, 그 위에 이렇게 날개 달린 뭔가 키트가 있죠. 이게 바로 KGB 유도 키트입니다. GPS 유도를 받아서 날개 딱 펼쳐서 활공해서 유도받는 그 타겟 쪽으로 쫙 들어가서 때리는 건데 이게 사거리가 100k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했고 LG 넥스원에서 생산 중인 그런 아주 가격싼 그런 GPS 유도 폭탄인데 지난번에 이 태국군이 캄보디아 폭격할 때 F-16 그리고 FA-50 여기다 달아가지고 때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밀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태국군이 정말 만족해서 추가 도입하고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도 저거 사자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협상당이 무려 26명이나 방한해서 협상에 들어갔는데 공군의 기획관리참모부장이 비행단들 T-50 운영하는 비행단들 3비행단, 15비행단, 16비행단 이 비행단장들하고 같이 이제 브리핑을 하고 했는데 많이 사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또 무조건 차관 제공해주고 그 차관으로 또 사죠. 어쨌든 팔리게 돼서 좋네요. 자, 블렌디드 윙 방식. 그러니까 전익기 이 전체가 B2처럼 삼각형으로 되어서 뭐 날개 따로 없고 전체가 그냥 하나의 날개로 된 것을 전익기, 모두 전자에서 날개 익자 전익기라고 하죠. 그런데 블렌디드니까 섞었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형상의 비행기의 날개
그리고 전익기 형상의 이 바디를 합한 거다. 그래서 블렌디드 윙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 전익기보다는 비행 안정성은 더 좋아지고, 전익기는 좀 불안하죠. 더 좋아지고, 그런데 바디가 이렇게 넓으니까 탑재량이 더 많아지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발하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형상이니까 대단히 힘들겠죠. 요거를 만들겠다, 수송기로.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Y-20 수송기의 탑재 능력이 최대 66톤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C5 갤럭시 수송기의 탑재 능력이 130톤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 수송 능력이 있는 수송기를 가지고 싶다라고 중국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최대 120톤 수송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최대 탑재 중량, 이륙 중량 상태, 최대 이륙 중량이 470톤이에요. 470톤 상태에서 무려 6,500km 비행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와, 그게 되면 정말 좋은 수송기인데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될지 기대해 봐야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호주가 2001년도에 프랑스에서 만든 타이거 공격 헬기 22대를 계약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로콥터라고 했죠. 타이거를 22대를 도입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4년 동안 납품이 되었어요. 달랑 22대를 4년이나 그냥 지지부진하게 납품하는 겁니다. 근데 받아놓고 보니까 애초에 그들이 홍보했던 것만큼의 성능도 안 나오고, 그리고 부품의 내구성도 안 나오고, 내구성이 안 나오니까 부품 빨리 교체해줘야 되는데 부품을 또 안 갖다 줘요. 그래서 수리 시간이 너무 길고 가동률 떨어지고 고장 잘 나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열이 팍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 결국 추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럼 2020년 같으면 11년까지 도입했으니까 도입한 지 10년도 안 되는 공격 헬기를, 그것도 가격은 또 좀 비싸나? 엄청 비싼 걸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거 다 퇴역시키자. 그런데 공격 헬기 있어야 되니까 하고는 미국의 보잉의 아파치 가디언, 우리 한국도 가지고 있죠. 요거 29대를 계약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초도부분 2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으니까 이제 타이거 퇴역시켜 해서 퇴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런 거 보면 유럽제 무기를, 미국제 무기 말고 유럽제 무기도 좀 사야 돼. 그래서 무기 도입선 다변화 이런 거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기는 그냥 뭐니 해도 미국제가 최고입니다. 아니면 국산화하든지. 유럽제 무기 잘못 사면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타이거, 그 NH90 그 헬기 이런 거 보면 유지비 엄청나죠. 그리고 고장 잘 나고, 부품 공급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렇죠. 우리 한국 해군도 오죽하면 30mm 골키퍼 시스템에서 20mm 펠랭스로 바꿨겠습니까? 써보니까 학을 떼는 거예요. 왜? 부품 공급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유럽제 무기는 디자인 보고 또는 미국이 싫어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다라는 걸 봅니다. 자, 그런 유럽제 무기의 끝판왕이죠. 바로 다쏘, 라팔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서 만든 팔콘 2000, 알바트로스, 세상에서 제일 멀리 날아가는 새가 알바트로스라고 하죠. 그 알바트로스 이름을 가진 초계기, 요거 12대를 발주했는데, 12대 대잠 초계기? 아니에요. 대잠 초계기가 아니라 그냥 해상 초계기입니다. 수중은 초계가 안 되고 수상만 초계가 돼요. 그냥 우리 해경이 운용하는 그런 수상 초계기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버스 A321 기반으로 해상 초계기, 즉 잠수함까지 탐지가 되는 해상 초계기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기 위해서 MQ-9 리퍼, 이거 시가디언이죠. 이거 지금 또 도입합니다. 그런데 그 MQ-9 리퍼는 사람이 안 타니까 이건 30시간까지 작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물밑도 못 보는데 사람이 타야 되니까 8시간밖에 근무를 못 해요. 법이 그러니까 빨리 가서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슈어로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MQ-9보다 훨씬 더 복잡해서 수리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물밑을 볼 수 있냐? 못 봅니다. 그런데도 이거 어떻게 해내냐? 다쏘의 정치권 로비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 그래서 다쏘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프랑스 국방 예산을 그냥 깎아먹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카이, 당시 사장이 김조원이라는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조국이 민정수석을 하다가 자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나왔죠. 그리고 그 후임으로 민정수석에 갔던 사람이 카이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겠습니까? 국방장관, 뭐 공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눈아래로 보이는 거죠. 야, 별 떨어지기 싫으면 우리 거 매출 올릴 방법 강구해봐 라고 했을 것으로 저는 뭐 상상은 되는데 뭐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육군에서 우리 육군에 UH-60 블랙호크 헬기, 세계 최고 좋은 기동 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량하지 마. 개량하지 말고 카이 매출 올려야 되니까 수리온 헬기로 바꾸자. 개량하지 말고, 개량하면 아주 싼 가격에 수리온보다 훨씬 좋은 걸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비슷하게 더 오래 나는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카이 매출 올려야 되니까. 왜? 사장의 정치적 치적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짓을 했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아직 카이 사장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 임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군 출신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전문성 있게 임명해서 카이가 제대로 된 국방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공군 3스타 출신 카이 사장이었죠. 잘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길 바라지. 뭐 정치, 뭐 선거할 때 캠프에 있었던 사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튀르키예가 이 수직 발사기 요거를 만들었는데 미들라스, 튀르키예판 마크 41, 우리 한국어로 치면 KVLS 이런 건데, 자, 여기다가 담을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 성공했다. 육상에서.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것도 만들고, 함대공 미사일도 사이퍼 1D라는 건데, 사이퍼 1이 100km, 그리고 고도는 20km, 사이퍼 2가 150km 레인지, 그리고 고도는 30km, 그리고 사이퍼 3는 180km에 30km. 대단하죠? 지금 보면 튀르키예가 몇 년간 육해공, 뭐 모든 면에서 전부 국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성능은 다 좋아요. 도대체 무슨 능력과 예산과 그걸로,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 건 아닌데 전부 다 그렇게 성능 좋은, 주장은 일단 성능 좋은 무기들을 육해공, 미사일까지 전부 다 만들어내는데 정말 미스테리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량의 장거리 자폭 드론을 투입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파상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 거의 동인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잡기 위해 전자전을 시도했지만 속절없이 뚫렸는데요. 국경 인근의 발전소들이 연달아 파괴되고 크림반도에서는 거대한 버섯 구름이 관측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10월 5일부터 6일 사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 공습으로 대형 정유소와 화력발전소, 크림반도 최대 연료 저장 시설이 대파됐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량 생산에 투입하고 있는 FP-1 장거리 자폭 드론에 의해 수행된 이번 공습에서 러시아군 방공부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이 최대 1500km까지 날아갈 수 있고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한 항제밍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약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니즈니노브 고로드주의 크스토보에 있는 루코일 정유소인데요. 이곳은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정유소로 연간 1700만 톤의 정제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정유소에 날아온 드론 5대를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지에서는 여러 차례의 폭발이 식별됐는데요. 이번 공습의 여파로 정유소가 완전히 가동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브얀스크 지역의 클린치 화력발전소, 벨고로드 지역의 루치 화력발전소도 공습해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와 변전소를 파괴했는데요. 이 때문에 브얀스크시와 벨고로드시 모두 정전으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공습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크림반도 페오도시아의 연료 저장 시설이었습니다. 크림반도 최대의 연료 저장 시설인 이곳에는 수십 대의 자폭 드론이 날아들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34개의 대형 연료 탱크 가운데 12개가 폭발했고
이 과정에서 거대한 버섯구름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6일 새벽에 공습을 받은 페오도시아 연료 저장 시설은 7일 오후에도 화재 진화에 실패해 이틀째 불타고 있는데요. 전례 없는 규모의 드론 공습으로 에너지 인프라가 초토화되고 있는 러시아. 곧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섯구름이 빡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정말 대단한데요. 차기들 다 막아냈다고 하는데 버섯구름은 왜 오르고 있는 건지 희한하죠. 자, 어디를 때렸냐? 이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루코일 정유소입니다. 루코일, 여기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기의 정유소,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정유소를 때렸어요. 그리고 브란스크, 국경 인근이죠. 브란스크의 화력발전소, 벨고로드의 화력발전소 때리고, 자, 크림반도, 연료지장시설. 여기에서 전선으로 연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전선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때렸어요. 네 군데를 10월 5일, 10월 6일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때렸습니다. 자기네들은 다 막아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루코일 정유소가 이렇게 피격된 동영상이 있어요. 다 막아냈는데 루코일로 5대의 드론이 날아왔는데 다 여기겠다 했는데 이렇게 동영상 보시다시피 번쩍번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벨고로드 화력발전소 피격되어서 지금 불타고 있는 화염이 치솟아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브란스크, 다 국경지역이죠. 클린치 화력발전소 피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이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페오도시아 연료 저장시설입니다. 연료 다 만들어서 경유, 휘발유 다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때려버린 겁니다. 버섯구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죠. 거대한 버섯구름이 오르고 있는 바로 이곳. 자기네들 다 막아냈다고 하지만 화염이 이렇게 치솟아 올라서 나사의 이 여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거대한 여론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꺼질 리가 없죠. 꺼질 수가 없죠. 전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연료들 큰일 났네요. 그럼 뭐로 때렸냐? 바로 이겁니다. FP1이라는 장거리 자폭 드론인데 요거 이제 개량의 개량을 자꾸 거듭해서 이제 여기다가 스텔스 도료까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저피탐, 그러니까 레이더에 조금 덜 탐지되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항제밍 시스템을 해서 저기 제밍을 걸어도 제밍이 안 당하는 이런 항제밍까지 이제 또 넣는 개량을 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때렸다라는 건데, 네, 이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여러 종류가 계속 나오면서 점점 과감해지고 또 정밀해지고 또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발전소 깨지죠. 발전소 깨지면 전기 안 나오죠. 그리고 연료 정유소, 석유도 많이 뽑았는데 정유를 하지 못하면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죠. 정유소 깨버리죠. 또 저유소, 저장시설 깨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에 연료 공급, 전기 공급이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민생도 어려워지겠죠. 자, 겨울은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말 혹독한 겨울을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